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뭐 김정은이 뭐 거의 뻗었다 안 뻗었다 이런 얘기 막 헷갈리고,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공사 같은 분은 이제 지금 당선자죠. 태구민 당선자는 뭐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처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모식이 의원은 이제 거의 그건을 뭐 간첩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게 그런 소리 하면 왜 간첩인지 그것부터 정의하셔야 될 것 같아. 국정원에서 나왔다는데 아니 무슨 그런 걸 간첩이라고 불러.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좀 차분히 역사적으로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였고 이게 왜 수명이 다했는지를 좀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자율구독료 말씀 좀 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백모 세뇌탈출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코로나 얘기를 잠깐 짚죠. 뭐 여전히 미국은 일일 사망이 다시 2,000명이 넘었어요. 2,470명. 서유럽도 일일 사망이 2,000명 안팎입니다. 한국은 잘 나가고 있군요. 한국은 지금 치료 중 환자가 1,500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안에 1,000명 이하로 떨어지고요. 거기서 다시 한 열흘 가면은 이게 이제 일주일 열흘 가면 이게 한 300명까지 떨어집니다. 300명 이하로.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참 그야말로 한국의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식, 또 국민의 습속, 깔끔한 습속, 그리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에 의한 이 동선 추적 시스템, 이런 게 아주 빛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586이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문을 닫아걸지 않았음에도 결국 저희의 그 치료 중 환자의 숫자가 한 300명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200명대. 그럼 저희가 대만 수준 되는 거거든요. 이제야. 자, 이제 김정은 얘기를 좀 모셔보죠. 김정은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봄날은 간다가 아니라 김가는 간다입니다. 이 봄날은 간다가 노래가 굉장히 그 대표적이지만 아름다운 노래인데 노래가 어려워요.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 들으면 참 좋은데 저는 따라 부르지 못합니다. 노래가 어려워서. 트럼프는 이제 한 발 빼죠. 한 발 빼서 나 잘 모르겠다.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내부 정보를 취합해서 하는 데인데, 교토통신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교토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작년 말부터 김여정 체제 준비로 들어갔다. 이렇게 교도통신이 얘기를 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역시 똑같은 얘기를 오늘 내놨습니다. 북한의 당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김여정이 당 중앙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이 당 중앙이란 용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김정일이 최고 실세가 되면서 김일성이 바지사장이 되면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이 당 중앙이라는 용어는 전 세계 다른 공산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된 바 없습니다. 당 중앙은 우리가 마치 예를 들어서 상도동 그런 김영삼, 동교동 그러면은 김대중을 가리키듯이 김정일을 가리킬 때 당 중앙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 공산 체제에서 이렇게 2인자, 특히 지금 지배자의 그 2세를 이런 식의 용어로 해서 절대화시킨 경우가 없는데, 유독 전 세계에서 북한만이 당중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당중앙이라는 용어는 언제까지 쓰였냐? 1994년이죠. 김일성 죽을 때까지 쓰인 용어입니다. 김일성 죽고 나서 김정일이 이제 그 국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안 쓰였죠. 그러니까 약 한 20년 동안 쓰인 용어입니다. 자, 김정일은 이 용어를 쓸 때 지 아버지 밑에서 최고 실세, 지 아버지를 이제 바지사장으로 만든 그런 것으로서 이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 김정일에 의한 죽임이든지 살인이든지 혹은 김일성의 위급 사태를 김정일이가 그 고의적으로 방치해서 치료를 안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게 거의 정설에 가까운 낭설인데, 혹은 정설에 가까운 추정인데,
따라서 북한 사람들한테 당 중앙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김정은은 바지사장이고 실세는 김여정이다. 이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용어가 특이한 용어라고요. 따라서 이 얘기 뭐냐. 이제 김여정을 이제 실세, 진짜 실제 지배자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시작된다. 이 얘기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평일도 불러드렸죠. 김정일의 동생. 그러니까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고 이제 김정은의 짝퉁 작은 아버지죠. 김평일도 불러드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김여정파, 김평일파 혹은 이도저도 아닌 파, 비긴파 이렇게 해서 비긴파도 하나가 아니라 원투 쓰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산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죠. 그건 뭐 틀린 추정 아닙니다. 근데 저보고 좀 더 대담한 추정을 하라 그러면 김여정이든 김평일이든 이게 수령 연기자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 그냥 시스템을 얼레벌레 엮기 위해서 내세우는 대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질에 있어서는 비긴파와 다르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흉악한 먹느냐 죽느냐 권력을 잡느냐 죽느냐 이 무한 권력 투쟁 게임으로 급속히 북한이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권력 잡으면 사는 거고 권력 잡는 데 실패하면 죽는 게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게 여기엔 아무런 정치 노선도 없는 거예요. 친중 막 주장하던 놈이 하루아침에 확 바꿔갖고 미국에 문 열 수도 있고요. 미국에 문 열어야 살아간다고 주장하던 놈이 하루아침에 권력 잡고 확 바꿔서 친중으로 돌을 수도 있고요. 정치 노선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때그때 권력 잡는 데 최적화된 노선 막 표방하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노선이 없는 아주 적나라한 권력 그 자체를 둘러싼 게임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가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북한이란 데가 원래부터 탄생 때부터 노선이 없는 국제 정세에 최적화된 적나라한 권력 투쟁 게임 그 자체이다. 북한이 원래부터 살벌한 데요. 그래서 이 북한의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약 75년 동안에 그거를 한번 오늘 쭉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공산체제는 무한 권력 투쟁 체제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소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한 권력 투쟁이지만 거기에는 기본 노선에 대한 아주 굵직굵직한 변별점이 있었어요. 일단 소련을 한번 보죠. 소련 혁명은 1917년입니다. 근데 1910년경이 되면 소련 안에서 이제 크게 노선 투쟁이 붙습니다. 이게 뭐냐? 야, 우리 공장이 없잖아. 산업화가 안 돼 있잖아. 근데 어떻게 공장 노동자 중심의 공산혁명이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나와요. 그게 맨셰비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닌이 이끄는 이 이제 극단적인 공산혁명 주장자들은 뭐라 그랬냐? 그래, 우리 대부분의 이 인구들이 아직 그 농촌 인구지. 그러나 공업화가 돼 있는 데는 도시에 집중된 대규모 공장이야, 우리가. 따라서 이 대형 사업장에서 조직화되어 있는 이러한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노동자들로 우리가 공산혁명을 할 수 있어. 이게 볼셰비키의 기본 전제였습니다. 이 책이 유명한 책이에요. 러시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젠가 엊그저께 누구랑 술을 먹다가 저도 가끔 술을 먹습니다. 뭐 많이 먹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그래도 복이 있어서 정말 제가 봐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지식인들하고 친해요. 조성환 교수 뭐 이런 분들, 박영하 교수 뭐 이런 분들하고 친한 편인데 친구 뭐 선후배 대접도 받지만 저랑 뭐 나이도 비슷하죠. 1살, 2살 차이인데 많아봐야. 이제 그런 분들하고 술을 먹다가 나온 얘기가 야, 우리 언제 한번 레닌과 박정희를 비교해 보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요, 겁없이 산 공단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레닌의 관점에서 보면요, 공산혁명의 터밭을 만든 거예요. 레닌의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가능하다라는 그 명제를 뒷받침하는 게 뭐냐? 그래, 우리 농촌 인구 많아, 우리 농민 많아. 그러나 이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 집중돼 있어 대규모로. 그러니까 러시아는 공산혁명을 할 수 있어 곧바로. 이게 레닌의 공산혁명의 기본 틀이고 그게 볼셰비즘의 기본 첫 번째 명제입니다. 지하철에서 바로 공산사회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박 대통령이 참 겁없는 분인 게 그 노동자들 막 공단으로 바글바글 모이면 급진운동 만들어지기 딱 좋거든. 이 양반은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일단 밥은 먹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좀 불그레한 사람들, 저도 거기에 이제 끼어 있죠.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저 박통 진짜 겁없네. 저렇게 그냥 공단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저 노동자들 모아놓으면 저거 다 이제 우리 저 공산혁명 근거지 되는 거야. 뭐 이런 소리들을 했었어요. 그분 참 겁없는 분이에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라 이거야. 다음 세대. 그러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 일단 산업화 시켜야겠고, 나 일단 내 죽는 날까지 산업화 시켜야겠고, 나 죽는 날까지 말하자면 이 빌어먹을 놈의 빈곤을 탈피해야겠다. 탈피해야겠다. 이게 밥 굶고 이게 무슨 난리냐.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큰 노선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산업화가 안 돼 있는데 공산혁명이 가능하냐. 두 번째, 세계대전 중인데 그 총뿌리를 거꾸로 돌리자는 노선을 주장할 수 있냐. 이 볼셰비키가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때 1914년에서 17년까지 이때 슬로건이 총뿌리를 거꾸로 돌려서 내전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슬로건을 했어요. 그렇게 이거는 말하자면 전쟁이 딱 붙으면 사람들이 전부 애국 우리 러시아 하면서 쫙 밀려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고 총 거꾸로 돌려. 총 거꾸로 돌려. 혁명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건 제국주의 전쟁이야. 왜 우리가 여기서 죽냐. 초장부터 그랬어요. 그 정도 개또라이 주장을 하고도 살아남을 정도의 조직력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전이 붙죠. 혁명군과 반혁명군 사이에. 그래서 1921년경인가 이제 내전이 종식이 되는데 그 혁명 후에 4년 걸린 겁니다. 내전 종식까지. 그럼 혁명과 내전으로 박살난, 그 전에 또 전쟁 4년이에요. 그러면 8년 동안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14년부터 21년까지니까. 8년 동안 박살난 경제를 회복하려면 시장과 상공인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경제정책을 씁니다. 나중에 다시 숙청하지만 그게 1920년대 초반입니다. 이거 쓰다가 레닌이 숨지는 거예요. 1923년인가 24년에 숨지죠. 레닌이 숨지니까 뭐라고 말했냐. 윈스턴 처칠이. 저는 이제 윈스턴 처칠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근접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봐요. 20세기 최고봉은 우남 이승만이고 미국의 FDR이니 뭐 케네디니 그건 다 날탕들이고 날라리들이고 이 우남 이승만의 통찰력과 그 지도력에 가장 접근한 사람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강의 정치인 2명 꼽아봐라. 그럼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좀 다른 과고 이제 그 전반기에서부터 쭉 뿌리 박은 사람으로 하면 박 대통령은 나중에 나온 사람이니까 이제 1960년 이전에 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 꼽아봐라. 그러면 족탈불급의 1위는 우남 이승만이고요. 그것과 좀 격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2위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레닌이 죽었을 때 뭐라고 말했냐. 소련을 러시아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 저는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사상가 지도자 중에 남한과 턱 트고 북한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평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때 난잡하게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평할 여유가 없었고요. 정말 지성이 있었다면 그런 평이 나왔어야 돼요. 북한을 연착륙시킬 자유민주주의와 개혁개방을 향해서 자유민주주의까지 안 가더라도 개혁개방, 권위주의적 국가주도, 부패한 전직 공산 관료들이 지배하는 개혁개방 체제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중국식 체제로 유일한 지도자가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 그때. 그런 사람이 없었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에서는 참 많았어요. 유럽으로 혁명을 수출하지
그전에는요, 공산주의라 그러면 전부 국제주의예요. 근데 유럽으로 혁명을 수출하는 국제주의를 포기하고 소련만 사회주의 하자. 일국, 한나라 사회주의 하자. 이걸 둘러싸고 무제한 투쟁이 붙어서 거기서 승리한 스탈린이 이제 권력을 잡죠. 일국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을 안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조직의 보스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저는 절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국제공산주의자의 날입니다. 인터내셔널 데이입니다. 빨간 깃발 흔들면서 국제공산주의 노래 인터내셔널 딱 틀어놓고 그러고서 지내야 되는 날입니다. 왜 거기에 우리 근로자가 왜 쉬어야 되냐고. 근로자의 날이 막 딴 데로 옮겨가면 저 쉬어요. 그날은 못 쉬겠다 이거야. 약 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소련에서 붙었던 또 다른 노선투쟁은 뭐냐. 세계대전 예봉을 피하려면 나치와 쎄쎄쎄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1937년 소련과 나치 사이에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걸로서 세계대전의 예봉을 소련이 피하게 됩니다. 그래 너희 나치 영국 상대로 싸워. 미국 상대로 먼저 싸워. 우리는 피하고 한 발 물러나 있을게. 그래서 1939년에 나치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서유럽 국가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서유럽은 그냥 뭐 몇 개월 만에 평정됐고 영국 하나 남은 건데 서유럽에서 그때 벌어졌을 때 소련은 안 들어오죠. 소련은 1941년 나치가 소련을 급습하기 전에는 나치와 전쟁을 안 합니다. 예봉 피해버린 거죠. 이 예봉을 피하는 대가로 그 당시에 이제 코민테른을 통해서 소련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족보를 쪼르륵 꿰고 있고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그래도 소련을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 모시고 있던 상황이에요. 세계 공산주의 회의, 코민테른 회의 모스크바에 열린 거 가면요. 거기서 노선 비판해서 밤중에 끌어내다가 총살합니다. 국제회의에 왔는데 요새 같으면 생각을 못할 일이죠. 총살 당당하게 당해요. 왜냐? 나의 조국이 나를 숙청한다고 결정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총살을 당해야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지금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그나저나 이 나치랑 소련이 1937년에 쎄쎄쎄 하고 나서 스탈린이 뭘 넘겨줬냐, 나치한테. 독일 공산주의자 리스트를 넘겨준 거예요. 독일 공산주의자 리스트를 나치한테 넘겨줬다니까요. 이렇게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자, 또 다른 노선 투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한 거죠. 공산권 경제 체제, 코메콘 다 떨어내고, 다시 말하자면 쿠바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에 지원하던 거 이런 거 다 지원 다 끊고, 또 북한에 지원하는 것도 줄이고, 북한은 맨 마지막까지 빙 뜯었어요, 소련한테. 또 동부에 지원하던 거 다 끊고, 그리고 소련도 여러 뭐 벨라루스 뭐 우크라이나 이런 다민족들 다 떨어내고, 중앙아시아 다 떨어내고, 러시아 중심의 소련, 러시아라는 건 우랄산맥 동쪽입니다. 동구전에 에스토니아 떨어내고, 리투아니아 떨어내고, 라트비아 떨어내고, 다 떨어내고, 발틱 삼국 다 떨어내고, 이 원래 오리지널 그 러시아 중심으로 끌고 가자. 러시아 민족주의에 바탕한 나라로 끌고 가자라고 속셈을 두들긴 거예요. 지금 푸틴의 러시아 민족주의가 실은 고르바초프 때 글라스노스치 페레스트로이카의 숨은 그림입니다. 저게. 저때 저 확 돌아요. 왜냐? 못 견디겠거든. 경쟁을 해볼 도리가 없거든. 미국의 첨단 기술, 미국의 이 서유럽 쪽의 그런 경제 발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그러니까 이때 확 돌아버린다고요. 돌고서 그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치 이쪽으로 확 돌고, 그 결과가 공산국가의 해체, 1991년 12월. 저는 근데 몇 달 동안 헤맸었어요. 그래서 저기 날짜를 1992년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제 소련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 1905년이 왜 중요하냐. 공산혁명은 1917년인데, 저 공산혁명의 기운이 확 높아진 게 1905년에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냐.
아니 그전에는 쯔아 체제 우리 러시아 위대한 나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해군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는 침몰할 수 없는 제국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졌다고요. 그런데 뭐 어디 영국에서 돈 꾸어오고 미국에서 돈 꾸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메이지 유신인가 뭔가 한다는 저 동양의 거의 식민지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데가 퍽 해서 전쟁에서 피박살을 내버렸거든요.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 누가 촉발시켰냐? 고종, 조선이 촉발시켰습니다. 왜 촉발시켰냐? 러시아에 빌붙어 갖고 러시아 남진 정책을 받아들였잖아요, 여기로. 고종 조선이 아관파천하면서 러시아에 민비 죽고 나서죠. 러시아에 빌붙어 갖고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받아들였다고요. 한반도가.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이 일본에다 뒷돈 질러 가지고 일제가 그냥 러시아랑 전쟁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쟁 끝나고 났을 때는 딱 판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05년에 끝난 그 러일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느꼈냐. 저 웃긴 놈일세. 저 로마노프 왕조, 저 쯔아 체제. 저거 수명 다 했는데 우습게 보게 돼요. 그거 어디서 드러나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했는데 급진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1905년부터. 무지하게 강력한 급진적 혁명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목숨 내놓은. 그래서 1905년이야말로 러시아 공산혁명의 씨앗이 뿌려진 해입니다. 저 1905년서부터 러시아 공산체제가 멸망한 1992년, 정확히는 1991년 12월까지 86년 이 굴곡이 바로 이 소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저 변곡점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 노선을 둘러싼 변곡점들이 있다고 이게. 그리고 거기 그걸 둘러싼 그 급진 지식인들, 당 혹은 급진 지식인들의 고민이 있다고요. 야, 우리 공산혁명 못 가. 우리 다 농촌에 사는데 어떻게 공산혁명을 가냐. 그러니까 또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쪽에서 무슨 소리야. 대부분 농촌에 사는 건 맞지만 대도시 대규모 산업단지에 산업지역에 노동자들이 왕창 몰려 있어. 폭동은 도시에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산혁명 갈 수 있어. 이러고서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그 밑에서 무시무시한 권력투쟁이 진행되죠. 그건 피할 수 없지만 그 권력투쟁이 뭘 따라서 흐르냐 이거예요. 노선과 정책을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그 노선과 정책은 자기의 내부적인 거라고요. 기본이. 내부에서부터 우러나온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요, 뭐냐면은 1920년대 말에 야, 중국 공산혁명의 모델은 도시 노동자 폭동이 아니야. 농민반란이야. 이러고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모택동해가. 농민반란 어디에 있어? 1850년, 60년, 70년 전에 태평천국이 인마 우리의 혁명 모델이야. 인마 이러고 튀어나온 거예요. 저게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라는 모택동의 명저작. 조그만 팜플렛인데 정말 잘 쓴 팜플렛이에요. 그러니까 전 싫어하지만 악마성이 있어요. 천재적 악마성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모택동주의, 마오이즘의 본질은 뭐냐면 도시 노동자와 지식인 중심의 당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산주의는. 중국식 공산주의는 농민 반란, 농민군, 농민 게릴라 부대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 공산당 뒤에 중국 인민해방군을 봐야 됩니다. PLA. 겉으로 안 드러나지만 당은 겉껍데기에 불과해요. 본질은 거기에 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소리냐? 모택동이 한 말입니다. 모택동이 뭐라 그랬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옵니다. 그게 폭력혁명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야, 저 군은 내가 기른 애들이야. 내가 쓴 군사사상서, 내가 쓴 군사전략서를 읽고서 그 개무식한 농민 반란군이 저 인민해방군으로 성장한 거야. 저기들 다 내 제자야. 저긴 내 말 들어. 너희 당 관력 까불지 마 임마. 그 소리예요 그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말이. 폭력혁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과 관료를 향해서, 당과 내각을 향해서 너희 까불지 마 밟아버릴 거야. 그 소리입니다 저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주도하는 민족 해방 전쟁이고 그것은 농민 반란군에 바탕한 것이다. 이러한 노선이 1920년대 말에 완성이 되고 이거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반적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의 사교예요, 사교. 저건 공산주의라고 칭할 수도 없어요. 1920년대 국제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는 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질이 계속 나오죠. 1950년대 후반에는 야, 공산주의가 별거냐? 집단 농장해. 그리고 다 개인별 가옥 없애고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공동식당 짓고 부부도 다 찢어놓고 유치원 뭐 애들 맡기는 애들 타가소 비슷한 거 짓고 가족 다 찢어놓고 남자는 남자끼리 잠자고 여자는 여자끼리 잠자고 섹스는 언제 하냐고 그건 알아서 들판에서 해. 공자도 뭐 야합했다며 야합이 들판 야자 아니에요. 정식 부부관계가 아닌 그 남녀 사이에 들판에서 섹스하는 게 야합입니다. 원래 그 야합이란 단어의 뜻이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 집단 농장에다가 그 제철소도 짓고 뭐 이런 거지. 거기서 공장 지으면 되는 거야. 이게 대약진이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마비돼 갖고 5천만 정도 안팎이 굶어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굶어 죽으니까 또 뭐 조금 움츠러지는 사회가 또 버르장머리 또 나오죠. 1960년대 후반에 버르장머리 뭐냐. 야, 소련이 별거야. 우리식으로 공산주의, 우리식 혁명 수출. 그래서 저때 중소 분쟁이 아주 격화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베트남 같은데, 캄보디아 같은데 물자를 주는데 그 혁명 세력한테, 게릴라한테 중국에서 주는 게 훨씬 편하죠. 중국에서는 막 육로로에서 밀림 통해서 기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는 소련 지원 받고 한쪽으로는 중국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이제 세계 질서 속에서 각축전을 벌인 거예요, 중국이. 이 무렵에 똑같은 짓을 국내에다 대고 하죠. 지식인 전문가 집단이 별거야. 모두 하방시켜 똥찌개지게 해. 인민이 최고야. 책 그런 거 다 불살라버리고 이 모택동어로 빨간 조그만 책자 하나 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혁명이죠. 60년대 후반에서부터 몇 년을 계속했죠. 그 다음엔 미국이랑 화해하고 소련을 사실상의 주적으로 삼아야 돼. 이게 70년대 초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모택동이 76년인가 죽는데 모택동 죽을 때 76년까지 1920년대 말서부터 그러니까 30년대 말,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말 50년 동안 저거는 20세기형 태평천국의 시대예요. 모택동은 20세기 홍수전입니다. 홍수전이 태평천국을 지도했던 피해 굶주린 광인이거든요. 저거라고요. 홍수는 그랬죠. 성경 들고 나는 야훼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이 오고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느니라. 그 천국의 이름이 태평천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은 기독교 농민반란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사교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 태평천국으로 꼽습니다. 억 단위가 넘으니까 인구 규모가. 그 당시에 특히. 사교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거가 20세기에 다시 리바이벌 된 거예요. 그 50년 동안.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을 장악한 1920년대 말서부터 사실 30년대 장악하는데 20년대 말이면 그 노선이 나왔으니까 모택동 노선이 나왔으니까 모택동이 죽은 1970년대 중반까지 70년은 중국에서 태평천국이 들어선 그 반세기입니다. 그다음에 모택동 죽고 나니까 바로 이제 개혁개방 준비 시작해서 80년대 초에 개혁개방으로 딱 들어가죠. 이 노선투쟁, 이게 등소평이 상징하는 노선투쟁이죠. 그리고 1990년대 초 이후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기회를 100% 활용한 국가자본주의로 나간다. 상해파 앞세워서 공청단 앞세워서 저 길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진핑 반동이 들어왔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제압하겠다고 나서니까 야, 미국이 우리를 패려는데 어째야지 이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중국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 벌어지냐? 중국 디커플링, 다시 말하자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종언, 이것이 닥치고 있어서 결국 중국은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1920년대 후반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중국의 역사는 이런 주요한 노선들, 소련과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공산사회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공산혁명이라는 게 뭐냐, 이런 주요한 노선을 둘러싼 굴곡의 역사였었어요. 거의 미칭왕이 같은. 자, 그러면 이게 양대 공산 종주국에 소련과 중국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북한을 보면 저 정말 우스꽝스럽다고요. 저기는요, 잭팟 5번의 역사입니다. 잭팟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정학적 기회주의예요. 지정학적 찬스가 왔을 때 탁 잡아챈 거예요. 몇 번 잡아챘냐? 무려 5번 잡아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저 극악무도한 전체주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영생교, 종교가 들어오죠.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잭팟이 언제냐? 그 잭팟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국사교과서 보면, 애들 가르치는 교과서 보면 뭐 일제시대 때 급진 민족주의, 급진 공산주의, 급진 사회주의, 무슨 무장투쟁이었다고, 다 개노가리입니다. 개노가리예요. 이거 완전히 요만한 걸 이만큼 부풀린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제시대 공산운동, 급진운동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공산당은 변두리입니다. 이거 보면 그냥 알아요. 우선 첫째, 1917년 소련에서 혁명이 나고 그 다음에 내전이 시작됐을 때 일제와 미국이 주도하는 그 반혁명 국제연합군이 시베리아 만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만주에 이제 일제가 이제 궁뎅이를 펴부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때 일제가 전체 병력의 10분의 8, 전체가 10만 명 들어갔는데 한 8만 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만주에 사는 사람들, 연해주에 사는 동포 입장에서는 소련 혁명군, 적군은, 소련은, 공산주의는 우리의 원수의 원수인 거예요. 우리의 동지인 거예요. 그래서 급속하게 공산주의로 기웁니다. 특히 연해주 쪽이. 그런데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잖아요. 소련이 이제 일제랑 이제 쎄쎄쎄를 한단 말이에요. 1921년, 21년이면 벌써 쎄쎄쎄가 돼요. 야, 이제 소련 너희 인정해 줄게. 그래, 오케이. 소련 내전 끝났어. 인정해 줄게. 일제 비유장을 상하면 안 되니까.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국 독립군이 이게 불씨거든. 왔다 갔다 하면서 분란 일으키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연해주란 말이에요. 독립군 보러, 야, 잠깐 들어와. 우리 국경 안에 와서 여기 그 아무르강변에 자유시, 스보보드니에 들어와서 몸 좀 수술하고 여기서 너희 회의 좀 하고 노선 좀 상의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진한 독립군들이 홍범도 장군, 뭐 지청천 장군에서 이범석 장군에서 다 달려간 거야. 바깥에 기관총 딱 걸어놓고 무장해제 임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한 1,000명 사살하고요. 수백 명 도망간 사람 중에 이제 이범석, 지청천 이런 분이고, 사로잡은 사람들은 이제 죄질에 따라서 사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중앙아시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죄질은 지들이 판단한 죄질이요. 그때 재판관을 했거나 그때 배석한 게 여운형, 김규식 이런 나부랭이들입니다. 배심을 했거나 그걸 참관을 한 게. 그래서 전 여운형, 김규식이라 그러면 이를 갈아요. 뭐 국가유공자 하라 그래요. 저는 평가적으로 이를 갑니다. 평가. 벨도 뭣도 없는 사기. 자, 그만하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서 극장수위로 늙어 죽잖아요. 저걸 겪었다고, 그때 환멸을 겪었다고요. 자유시 참변 때. 그러니까 야, 소련 놈들 속지 말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1937년 중일전쟁이 붙으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야, 중국이랑 너희가 싸운단 말이지. 그 전까지는 일제가 이제 소련을 향해서 치고 올라올지 중국이랑 싸울지
약간 미정인 데가 있었어요. 그게 1930년대 초에는 일제가 되게 저쪽으로 치고 올라갈 텐데 라고 눈치 빠른 사람은 짐작을 해요. 우남이승만이 그 짐작했어요. 1933년에. 그러나 그 짐작이지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게 명확하게 밝혀진 게 언제냐. 1937년 여름에 중일전쟁이라고요. 이제 소련 안 쳐들어가 일제가 반공 안 표방해. 그리고 중국을 먹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딱 꺾어갖고. 그러니까 소련이 박수 치면서 거기에 야 너 잘했어 잘했어라고 상을 하나 내려줘야 될 거 아니오. 혹은 곡물 하나 바쳐. 그 곡물이 뭐냐. 일제가 제일 골아프게 생각하는 게 저 연해주의 급진 우리 동포라고 해요. 연해주 동포 20만 명 중에 지식인들 따로 속관해서 3, 4천 명 현장에서 사살하고 나머지 전부 운이 좋으면 트렁크 하나 챙겼고 아니면 몸뚱이 하나 해서 열차간에 때려 넣어갖고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갖다 패댕이 쳐서 그 해 한 3분의 1이 거기서 아사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아녀자들 나가서 몸 팔고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았겠죠. 그리고 견뎠겠죠. 자, 이걸 두고 국사교과서에는 연해주 동포의 중앙아시아 이주 그렇게 씁니다. 내가 그런 지필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야, 내가 말이야 깡패들 데리고 들어가서 너, 네 마누라, 네 새끼 그냥 여름 옷 입은 채로 가을 옷 입은 채로 얇은 봄옷 입은 채로 사거리 긁어다가 저기 시베리아 한복판에다가 내팽개치면 열차 태워서 그걸 너 이주라고 부를래? 강제 추방이죠. 학살입니다. 강제 추방 학살이에요 이거. 이거를 연해주 동포의 중앙아시아 이주라고 써놨어요. 우리 가르치는 국사책에. 자, 그 다음에 소련이 또 어떤 짓을 하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짓을 하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소련이 일제를 안 건드려야 되니까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나라의 공산당에 입당해라 이거예요. 자기가 속한 지역에.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을 인정을 한 적이 없잖아요, 소련이. 뭐 이런 이유 달아서 인정 안 하고. 그때는 면허장을 코민텔은 소련으로부터 받아와야 될 때예요. 인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 일제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러면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 중에 공산주의에 심취된 사람은 어디 입당하냐? 중국 공산당 만주지국에 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급진민족주의, 만주 지역에서 급진민족주의가 확 부풀어 오른 1931년 이전에 중국 공산당 만주지국의 당원의 80%가 조선인들입니다. 국내에서 공산당 인정한 적이 없어요. 소련이 면허 준 적이 없어요. 라이센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내 공산 조직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제가 단 하나 유일하게 인정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공산주의자 중에 정말 화끈한 당다운 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산 조직이 있었다.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주랑 그 오사카 사이에 직접 연락선이 생긴 게 1920년대예요. 그 제주 사람들이 그때 인구 한 20만이나 되려나?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사카에 가서 직공으로 일을 하고 노동자로 일을 해요. 거기서 일공한테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있어서 조총련의 성지는 오사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왼쪽 사람들 중에 오사카 쪽에 유학했던 사람들 딱 보면 조금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드루킹이 왜 오사카 영사를 요구했을까 했을 때 저는 내심으로 아마 조총련을 통해서 북한과의 직통 라인을 개설하려는 그 핵심 라인이라는 그 포인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사카 영사 요구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했었어요. 만약에 이걸 드루킹 변호사님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의심을 했었다는 걸 전해주시고 드루킹 씨가 나 아니다 그거 아니었다 다른 이유가 있다 해서 이유를 밝혀주시면 제가 다음번 방송에서 다시 밝혀드릴게요. 그렇게 추정했었어요. 그때 그 보도 보고. 왜 수많은 영사 자리에 오사카 영사를 왜 원했냐. 거기가 조총련을 통해서 북한이랑 잘 통하는 꽃포스트 아니냐. 그 옛날부터 그랬다. 그것 때문에 제주에서 그 대한민국 건국 반대를 하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치열한 저항운동이 만들어졌고 그게 1948년 3월부터 만들어졌고 인구 몇 명 안 되는데 그때 대중집회하면 10,000명, 20,000명 모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주도 그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서귀포 사람이 제주로 오고 막 걸어서 반나절씩 걸어서 하루씩 걸어서 그 정도로 그 바닥세가 좋았다고요.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주 지금 사삼박물관 가면 나는 지금 뭐 무슨 일방적 학살인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아주 살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유일한 빨갱이다운 빨갱이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이선실 아줌마 1980년대 후반에 와서 대한민국 쥐고 흔들었던 고위간첩 이선실 제주도 가파도 출신 사람이에요. 제주도 밑에 있는 조그만 섬 가파도 인구 한 200~300명 되나? 거기 제주 무서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을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빨갱이다운 빨갱이가 그렇게 자라나왔던 좋든 나쁘든 저는 누가 뭐라 그러면 저 빨갱이라는 욕 비하 아닙니다. 뭐라 그러면 저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 안 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나 지금 생각 달라졌지만 그때 나 민주화운동 하려던 거 아니다. 나 그때 빨갱이 운동했다. 근데 내가 왜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보상금 받냐. 너희의 의도와 상관없이 민주화에 기여했다. 그런 의미에서 빨갱이 보상금을 줄게 하면 다 신청해요. 지금도. 생각은 달라졌지만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이 맞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의 옛날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한 행위거든. 비교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주야말로 빨갱이다운 빨갱이들이 정말로 뿌리 박았던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바로 그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 4.3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하 아닙니다. 그것도 유족 중에 또 그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도 왕년에 족보 있는 빨갱이였는데. 저는 반북 빨갱이에요. 평양은 저것들은 아주 공산당도 아니에요. 저것들은 아주 짐승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빨갱이에요. 자, 옛날에 그랬어요. 1986년, 7년까지.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으로서 순진하고 순수했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 죽였어요. 제노사이드입니다. 라는 식으로 제주 희생자 박물관에서는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오사카를 드나들면서 일곡을 보고서 제대로 공산주의를 흡수한 그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킨 지역입니다. 이런 비극성을 우리가 깔고서 이걸 딛고서 일어나서 지금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됐음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러고서 기념관을 만들어야지 왜 희생자 코스프레를 왜 해? 그러면 제주도의 그 찬란한 그 빨갱이 족보는 전부 희생자야. 거기 정말 찬란한 그 빨갱이 족보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들.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야말로 빨갱이다운 빨갱이의 고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고향이 어디냐? 대구 경북입니다. 왜 그러냐? 이 아주 그 고집스러운 그 사대부, 그 성리학, 이게 거꾸로 딱 들으면 그 사대부들, 그 성리학, 이는 기고 기는 성이고 이기 이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은 이고 어쩌고 이거 우월거리는 거랑 프롤레타리아트 국제혁명이 어떻고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프롤레타리아트야말로 계급투쟁, 계급사회를 종식시킬 수 있는 최종 계급이고 이거랑 똑같은 방식의 그 세뇌적 그 종교체계거든요. 성리학도 정치 종교예요. 그러니까 위정척사 아니에요. 바른 것을 떠받들어서 악마를 물리치자 아닙니까?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한 정치 세력에서요. 상대방 악으로 잘 규정 안 해요. 웬만하면. 성리학도 일종의 정치 종교거든요. 그거를 딱 뒤집으면 공산주의라는 정치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 사대주의 탈레반이 친소 사대주의 탈레반, 친소 사대주의 공산주의자로 바뀌는 거죠. 이거 구조가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성지는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이 빨갱이들의 두 번째 성지가.
그래서 저는 대구 가서 강연할 때, 저는 보수의 도시에 와서 강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종북 빨갱이의 성지에 와서 강연을 시작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 자, 다시 말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일제시대 때 반공 반제 노선이 주도했었어요. 반공 반제가. 저게 무슨 공산 세력이 뭐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웃기지 말라 그래. 웃기지 말라. 저건 다 사기예요.